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 편할 거라 생각하지? 그건 달콤한 함정이야. 노년에 가족이랑 지내면 외롭지 않잖아요. 외롭지 않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집이 감옥으로 바뀌고 내 연금이 남의 지갑으로 흘러가며 내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순간 내 집은 성이 되고 내 돈은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쓰이며 내 하루는 평온한 자유로 채워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혼자가 축복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소모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언뜻 효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눈치와 불화로 가득 찬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긁히고 가슴이 쪼개지는 말을 들으며 평생 쌓아온 존엄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서울에 사는 최명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이 두려워 큰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곧 참혹한 감정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요즘 세상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날마다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가 떠드는 걸 조용히 시켰다고 며느리와 말다툼이 벌어지고 아들은 중간에서 불편한 얼굴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명숙 씨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칫밥을 먹어야 하나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고 감정은 매일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혈압은 치솟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받으려 들어간 집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혼자 사는 장영자 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기분이 내키면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친구와 전화로 마음껏 수다를 떨어도 늦은 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팍장대소를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니 매일이 고요한 평화였고 쓸데없는 감정 싸움이 사라지니 몸과 마음이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화낼 일도 울 일도 없다. 마음이 고요하니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감정의 소모가 없으니 나이 들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남았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춘자 씨는 둘째 딸과 살며 매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저녁 식탁에서는 딸 부부의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늘 끼어들지도 못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대놓고 엄마가 계셔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말을 내뱉었고 그 충격에 하루 종일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내 집이어야 할 공간이 매일 감정의 전쟁터가 된 순간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인천에서 혼자 사는 박성자 씨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문제로 싸울 일도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니 하루하루가 고요하다.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그녀를 젊게 만들었고 웃음을 되찾게 했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감정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순간 그 칼은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눈치와 다툼, 서름에 짓눌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온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연금과 저축을 오롯이 내 삶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내 남은 인생을 웃게 만드는 마지막 힘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사는 순간 그 돈은 무자비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효도라는 가면을 쓴 요구와 당연하다는 듯한 손 내밈에 결국 내 연금과 저축은 자식의 카드값과 손주의 학원비로 사라지고 나는 약값조차 아껴야 하는 비참한 노인이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140만 원을 받았고 평생 모은 적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와 살면서 그 돈은 송두리째 흡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연금 받으시니까 공과금 정도는 내주셔야죠 라며 매달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주의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또 4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정작 본인을 위해 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돈이 없어 미뤘습니다. 결국 무릎은 악화되어 수술까지 가야 했고 수술비는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병원비는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주고도 정작 본인의 건강조차 지킬 수 없었던 그녀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순간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북 전주에서 홀로 사는 박영자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의 권유를 뿌리치고 혼자 살기를 택했습니다. 그녀 역시 매달 연금 120만 원과 소액 저축이 있었는데 그 돈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였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자 망설임 없이 물리치료를 받았고 건강식품도 직접 챙겨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보고 싶던 공연도 표를 사서 즐겼습니다. 혼자 사니 내 연금이 남의 손에 새지 않는다. 내 돈은 오직 내 삶을 위해 쓰인다. 그녀는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건강은 좋아졌고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연금은 서름이 아닌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 잔혹합니다. 인천에 사는 이춘희 씨는 둘째 딸과 함께 살며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딸은 엄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요. 저축해둔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라며 은행 적금까지 건드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빈손으로 늙어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검사비가 부담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병은 악화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상황에서도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픈데 돈을 그렇게 쓰세요? 우리도 죽겠는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 대가가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혼자 사는 윤정숙 씨는 연금 90만 원과 평생 저축한 돈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플 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여행이 가고 싶으면 표를 끊어 떠났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도 스스로 교체했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내 연금은 오직 나를 위해 흐른다. 그래서 늙어도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가득했고 그 삶은 자유로웠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연금과 저축이 남의 손에 흘러가며 내 삶이 남의 삶의 도구로 쓰이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면 다릅니다. 내 돈은 내 건강, 내 행복, 내 자존심을 위해 쓰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돈을 오롯이 내 삶에만 쓸 수 있고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남의 허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는 내 삶이 아니라 남의 눈과 남의 기준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그 허세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며느리의 과시욕, 사위의 체면, 손주의 허영심이 내 지갑과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내 돈은 남의 허세를 채우는 연료로 쓰이고 나는 초라한 늙은이로 밀려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겉으로는 착하고 효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허세 덩어리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잘 모시죠 라며 자랑했지만 정작 집 안에서는 냉정했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를 크게 치르겠다며 엄마, 연금에서 조금만 보태주세요. 우리 체면이 있잖아요 라고 말했고 매번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이면 본인 치료를 받거나 약을 살 수 있었지만 체면이라는 이름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딸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연금 받으시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결국 그녀의 연금은 손주의 허세를 채우는 데 쓰였고 정작 본인은 병원 예약을 취소하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허세를 채우는 돈줄이었어.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이렇게 내 삶을 허영의 밑바닥으로 밀어넣는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김정아 씨는 전혀 다른 삶을 누렸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니 남의 체면을 채워주느라 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금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였고 허세 대신 건강검진과 취미활동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들과 소박하게 밥을 먹으며 웃었고 집 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와 장식품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남의 체면이 내 인생을 흔들지 않는다. 내 돈,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 매일이 자유다. 허세 없는 삶, 그 평화가 그녀를 더 젊게 만들었고 자존심도 지켜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이영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며 매일 허세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체면을 위해 외제차를 끌고 다녔지만 유지비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연금에서 나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친구들에게 보여줄 명품 가방을 원하며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내 돈이 남의 과시에 쓰이는 현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치과 치료가 시급했지만 비용이 부담돼 이를 뽑지 못하고 잇몸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어머니, 손님 올 때는 제발 방에서만 계세요. 집이 좁아 보여서 체면이 안 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도 허세의 들러리가 되어버린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혼자 사는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과 저축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고 누구의 허세도 채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병원비도 아낌없이 쓰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필요하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집에서는 좋아하는 꽃을 가득 심으며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남의 허세에 끌려가지 않는다. 내 삶은 내 방식으로 흘러간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남의 체면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면 다릅니다. 허세에 휘둘리지 않고 내 돈과 내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남의 허세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평생 지켜온 내 자존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내 집 문을 잠그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산다면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열리고 언제든 침범당하고 내 마음은 잠시도 쉴 수 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안식처여야 할 공간이 감옥이 되어 내 집인데도 나는 방 한 칸에서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드나들며 문이 닫히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고 손주의 친구들이 몰려와 집안은 늘 시장통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닫고 계시면 집 분위기 안 좋아져요.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도 며느리가 부엌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낮에는 손주들의 소란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서 홀로 사는 김명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내 집 문을 잠그는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말의 의미를 몸소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새벽에 갑자기 김치볶음을 해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스스로 문을 열고 맞이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혼자만의 세계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내 세상이 시작된다. 그 자유가 나를 살게 한다. 고요한 공간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삶, 그 평온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용순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며 집 문 하나 마음대로 닫지 못했습니다. 딸은 친구들을 불러 모임을 자주 열었고 거실은 늘 술판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김 씨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까지 잠그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집에서조차 문 하나 잠그지 못하는 비참함, 그 감정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며 남의 집살이 같은 서름에 시달렸습니다. 내 집인데도 한순간도 쉼을 누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깊어져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강릉에서 혼자 사는 이영자 씨는 문을 잠그는 순간이 곧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대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오롯이 자신만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의 소란은 단절되고 집안은 평화와 고요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다. 세상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찾아오는 그 고요가 그녀를 다시 살게 했고 얼굴엔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노년의 집 문을 잠근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산다면 그 방패는 무너지고 내 마음은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무너져 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집 문을 닫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온전한 평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다섯 번째 이유는 가족의 무능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내 잘못이 아닌데도 가족의 무능으로 인해 내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실패, 사위의 빚, 며느리의 낭비가 내 지갑을 파고들고 결국 내 남은 인생은 파산과 서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면 최소한 내 미래를 내 손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옥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큰아들과 살았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사업만 잘 되면 갚을게요. 결국 그녀는 30년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망했고 아들은 더 깊은 빚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집마저 담보로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노후의 안전망이 자식의 무능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잔혹한 현실. 그녀는 눈물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나? 내 미래가 왜 남의 손에 무너져야 하나?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박정숙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식의 무능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저축은 오롯이 자신의 손에 있었고 어떤 빚, 독촉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여유롭게 시장을 보며 건강식품을 샀고 병원비도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을 땐 표를 끊어 떠났고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누구의 실패도 누구의 빚도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 노후는 남의 실패로 박살났을 거다. 혼자 사니 내 미래는 온전히 내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춘자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위는 늘 번듯한 직장인 척했지만 사실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의 빚 독촉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고 그제야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위 빚을 조금만 막아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결국 이 씨는 수십 년 모은 예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가족의 무능에 산산조각이 났고 이 씨는 울부짖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 미래를 왜 남의 실패로 다 날려야 하나? 내 삶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반면 부산에서 혼자 사는 윤경자 씨는 이런 고통과는 무관했습니다. 혼자 살았기에 사위의 빚도 아들의 실패도 그녀의 인생에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금을 차곡차곡 모아 건강을 챙겼고 스스로 선택한 일에만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작은 취미 생활이 그녀의 삶을 빛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나는 내 무능으로만 망가질 뿐 남의 무능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당당했고 눈빛은 자유로웠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남의 실패와 무능으로 내 미래가 망가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 미래는 오직 내 손에 있고 내 선택으로만 흘러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가족의 무능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또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너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해? 아니, 옛날엔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전화 한 통도 없어. 봐라, 친구도 결국은 썩어가는 음식처럼 유통기간이 있더라. 우리가 평생이라고 믿었던 우정, 늙어가며 그 환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이제는 남보다 더 차갑게 돌아서고 오히려 상처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를 먹으면 성격은 더 날카로워지고 비교와 자랑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만날 때마다 이어지는 술자리는 몸을 망치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 연락조차 끊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정은 극히 드물며 오래 지속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은 존재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도 나이 들어서는 그 웃음이 비교와 질투로 변합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우린 형제 같다라던 입에서 오늘은 넌 왜 아직 그것밖에 못했냐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남아있어도 속마음은 이미 적수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영철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매달 등산을 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챙기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며 대화는 늘 자식 얘기로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승진도 빨라. 너네 아들은 아직 자리 못 잡았지? 그 순간 박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친구의 자랑은 칭찬이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오르던 산길은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고 참았지만 결국 폭발했습니다. 넌 왜 만날 때마다 사람을 깎아내리냐? 그날 이후 산행은 끊겼고 우정도 끝났습니다. 함께한 세월은 산처럼 높았지만 경쟁심이라는 낙석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반대로 대전의 김정수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늘 비교와 자랑을 늘어놓아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화의 화살을 바꿨습니다. 내 아들이 잘 나가는 건 알겠어. 근데 나도 내 방식대로 만족하며 살아. 그렇게 담담히 선을 긋자 친구는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른 삶을 존중하게 되었고 경쟁 대신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정을 지키려면 경쟁심을 인정하고 단호히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왜 쉽게 경쟁으로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젊을 땐 함께 달리던 동료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서로의 성적표를 비교하는 적수가 됩니다. 누가 더 오래 건강을 지켰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사는가? 누가 더 성공한 자식을 두었는가? 이런 잣대가 대화 속에 스며들고 우정은 점점 전쟁터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인간은 비교 본능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는 사라지고 새로운 성취는 줄어듭니다. 남은 건 과거의 성취와 가족뿐인데 그것을 두고 끊임없이 우위를 다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독한 칼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가 경쟁 상대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간을 맞이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자리에 불편함이 자리 잡고 함께 웃어야 할 순간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더 무서운 건 상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상처만 남기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전의 김 씨 사례처럼 경쟁을 거부하고 선을 긋는 태도는 예외를 만듭니다. 넌 너, 나는 나라는 확실한 경계. 그것이 없다면 우정은 끝내 질투와 비교에 질식해 죽어갑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친구는 웃으며 건배하는 술잔 속에서도 이미 경쟁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 집, 연금, 건강까지 모든 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쌓일수록 우정은 썩어갑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함께했던 추억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어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피곤해지고 혼자 집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우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정보다 고요를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용남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 모임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모여 고스톱을 치고 옛 추억을 나누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끝없는 뒷담화, 반복되는 자랑, 사소한 말다툼이 피로를 쌓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한숨만 나오고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TV 보며 라면 먹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40년 우정도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정혜수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친구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나?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의 허술한 농담 하나에 크게 웃었고 그 웃음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왜 쉽게 끊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혼자가 더 편해져서 우정을 끊고 어떤 이는 불편함을 넘어 함께하는 가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통된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추억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노년에는 체력도 줄고 인내심도 사라져 혼자가 더 편안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인간은 사회적 선택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스스로 잘라내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친구와의 추억이 아무리 많아도 현재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혼자의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정이 필요 없는 짐처럼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점점 연락을 피하고 결국 우정의 끈은 끊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우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혜수 씨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억지로라도 나가면 다시 웃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택을 하는 이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김용남 씨처럼 고요를 택하고 그 순간 친구 관계는 유통기간을 다해 사라집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우정은 추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공감과 현재의 즐거움이 없다면 과거의 기억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 우정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결국 인연의 시기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 같았던 사이도 세월이 쌓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집니다. 끝없는 신뢰도 결국 시간 앞에서 바래고 남는 건 연락 없는 공허함 뿐입니다. 우정은 영원이 아니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강물일 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이재호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닌 친구와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군대도 함께 갔고 결혼식에도 서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매달 술자리를 이어가며 우린 늙어도 같이 간다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친구가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보자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는 흔적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인연도 결국 유통기한이 있구나.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박명수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학교 친구와 50년을 이어왔는데 서로 바쁜 시절에는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옛날 얘기가 터져 나오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오히려 긴 공백이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연이 한번 끊어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진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연의 시기를 넘어선 우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얼마나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한쪽은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며 등을 돌렸고
다른 한쪽은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결국 우정은 노력보다도 서로의 상황과 시기가 맞아야 이어진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강철이 아니라 모래와 같다고. 손에 꼭 쥔다 해도 틈새로 조금씩 흘러내린다고. 특히 노년에는 생활 환경, 건강, 경제 사정 등 변수가 많아 인연의 끈은 쉽게 끊어집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결국 제 갈 길을 가고 남는 건 홀로 된 나 자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정의 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친구가 내일 갑자기 연락을 끊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병이나 이사로 영영 만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의 박명수 씨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적 같은 재해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고향의 이재호 씨처럼 인연의 시기를 놓친 채 끝나버립니다. 냉정히 말해 우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결국은 인연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추억만 남기고 현실에선 사라집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을 빌리면 친구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돈 앞에서 가장 잔인하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도 돈이 오가는 순간 표정은 변하고 마음은 달라집니다. 빌린 쪽은 불편함을 느끼고 빌려준 쪽은 의심과 분노를 쌓아갑니다. 결국 남는 건 금이 간 우정 그리고 연락 두절된 전화번호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병호 씨는 4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잠깐 어려워. 한두 달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 그렇게 내어준 돈은 500만 원. 하지만 두 달은 고사하고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조만간 갚을게라는 말뿐이었고 만남은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잠적했고 김 씨는 돈도 우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씁쓸히 말했습니다. 돈 빌려준 순간 친구는 이미 사라진 거였어. 반대로 부산에 사는 박기현 씨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빌려주지 않았기에 우정은 여전히 남았고 둘은 지금도 가끔 만나 술잔을 나눕니다. 친구는 시간이 지난 뒤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 빌려줘서 오히려 다행이었어. 그 돈도 결국 다 날렸을 거야.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한쪽은 우정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지켜냈습니다. 이 상반된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면 원망이 시작되고 빌려주지 않으면 처음엔 불편하지만 오히려 우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빌려줬다가 결국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돈 거래는 가장 치명적인 균열을 낳는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도 더 민감해지고 빌린 사람도 갚지 못해 더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국 돈 때문에 친구 잃었다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을 빌린 쪽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이 부담으로 바뀌고 그 부담이 결국 차라리 연락을 끊자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빌려준 쪽도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라며 분노에 사로잡히고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박기현 씨 사례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돈 거래를 아예 하지 않고 우정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돈이 우정을 집어삼킵니다.
냉정히 말해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친구는 사라지고 우정은 흔적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에서는 더욱 단호해야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아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우정은 이미 시체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다섯 번째 이유는 연락이 끊기면 그게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우정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멈추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때는 다시 붙잡으려 해도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정은 조용히 죽어 있고 추억만이 빈 껍데기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상민 씨는 고향 친구와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같이 뛰어놀았고 군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집들이, 환갑잔치까지 서로의 인생을 늘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간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친구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건너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나자 결국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도 더 이상 연락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50년 우정은 단순한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연락이 끊기니 그냥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정태호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해외까지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화상통화까지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꾸준히 이어가자 다시 예전의 친밀함이 살아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년 뒤 다시 만나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한쪽은 연락 단절로 우정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정을 지켜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우정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연락이 끊기며 죽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 들어 체력은 줄고 생활 반경은 좁아집니다. 일부러 연락하지 않으면 우연히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단절되면 관계는 끝내 다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소통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말이 오가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낯설어지고 낯설음은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 공백은 다시 메울 수 없게 됩니다. 노년일수록 이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락이 끊기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싸움도 갈등도 없습니다. 단지 전화를 미루고 답장을 늦추다 보니 어느새 연락은 끊어집니다. 그렇게 우정은 소리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군산의 정씨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어가려는 노력만이 관계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바빠서, 그냥 미뤄둔다는 이유로 우정은 묻혀버립니다. 냉정히 말해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은 존재합니다. 연락이 끊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시체가 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도 현재의 침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귀찮음을 이겨내고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믿었던 그 우정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여섯 번째 이유는 생활 범위가 달라지면 연락조차 뜸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매일 얼굴을 보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생활 반경이 바뀌면 남보다 더 멀어집니다. 길에서 마주치지 않으면 생각도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우정도 시들어갑니다. 결국 시간이 친구를 잡아먹고 남는 건 텅 빈 연락처뿐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정성호 씨는
고향 친구와 평생을 붙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 졸업 후에도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며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늘 가게 문 닫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우린 평생 친구다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들의 결혼 문제로 갑자기 서울 강남으로 이사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보자고 약속했지만 막상 거리가 멀어지자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 했고 그 바쁨이 반복되자 정씨는 더 이상 연락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붙어 다닌 친구가 단순한 주소 변화 하나로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이재훈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고 화상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거리가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꾸준히 안부를 묻고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며 과거보다 더 진한 우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한쪽은 연락이 끊겨 우정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끈질기게 이어가며 우정을 지켰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왜 생활 반경에 따라 갈라지는지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고 이동은 불편해집니다. 가까운 거리만 오가다 보니 조금만 멀어져도 만남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생활권이 다르면 관심사도 달라지고 그 차이가 쌓여 결국 대화마저 끊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유지 비결을 우연한 마주침에서 찾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시장, 같은 공원을 다니는 동안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생활 반경이 달라지는 순간 그 우연은 사라지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노년의 우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찮고 힘들고 굳이라는 생각이 우정을 잘라내는 칼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락이 끊기면 추억조차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공유했던 기억도 만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면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결국 연락처에 이름만 남은 존재로 바뀝니다. 언젠가 보자라는 말은 끝내 실현되지 않은 약속으로 묻히고 그 사이 우정의 유통기간은 다해버립니다. 그러나 광주의 이 씨 사례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꾸준히 찾아가고 연락을 이어가는 노력. 그것만이 생활 반경의 벽을 허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택하고 익숙한 일상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정은 흩어지고 결국 서로의 삶에서 지워집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우정은 거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생활 범위가 달라지면 연락은 뜸해지고 뜸해진 연락은 곧 단절로 이어집니다. 추억은 남아있어도 현재의 삶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 우정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냐고요? 대답은 잔혹합니다. 그녀들의 사랑은 달콤한 듯 시작되지만 곧 숨막히는 올가미로 바뀝니다. 고집은 벽보다 단단하고 잔소리는 폭탄처럼 터지며 돈 문제는 끝없는 전쟁으로 번집니다. 젊을 땐 귀엽게 보였던 집착이 나이 들어서는 쇠사슬이 되어 상대의 자유를 박살냅니다. 재혼으로 새 삶을 꿈꾸던 남자들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빚더미에 앉으며 가족과 절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집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물러서지 않고 틀린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 집착은 결국 상대 남자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갈등과 전쟁으로 뒤바뀌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끝없는 고집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규석 씨는 부인을 잃고 3년간 혼자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이제 외로움 끝났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3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 간이 짜다며 하루 종일 말을 섞지 않았고 시장에서 반찬 하나 고르는데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씨가 잘 달래보려 했지만 그녀는 삐치면 며칠이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틀렸다고 그럼 내가 나가 라는 말 한마디에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집은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장영철 씨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함께 산 여자는 친구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자기 말만 옳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 씨가 반박이라도 하면 나를 무시하냐라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 자리를 피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집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 나는 점점 고립됐고 결국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사람의 끝없는 고집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고집은 대화로 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득하려 하면 더 강해지고 맞서려 하면 불길처럼 번집니다. 결국 남자는 지쳐 쓰러지고 생활은 갈등의 연속이 됩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 폭발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아침마다 눈치 보며 일어나고 저녁마다 긴장 속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말실수 하나에 며칠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대전의 오세훈 씨는 이 고집을 견디다 결국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녀와의 싸움은 매일 반복됐고 결국 그는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나가는 게 더 편하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천천히 목줄이 조여오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들의 고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땐 고집도 타협으로 풀렸지만 나이 들면 경험과 자존심이 더해져 내가 맞다는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이 고집은 바위처럼 단단해져 어떤 대화나 타협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자는 언제나 져야 하고 언제나 양보해야 하며 언제나 침묵해야 합니다. 재혼으로 새 삶을 꿈꾸던 남자들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빚더미에 앉고 가족과 절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고집입니다. 이 지독한 고집은 사랑도 파괴하고 존중도 없애며 결국 남자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은 숨통을 조이는 족쇄이고 일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덫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더라도 이미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고집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체력 저하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은 몸으로 버텨야 하고 부부의 삶은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현실은 바로 체력의 벽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갈등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도현 씨는 부인을 잃고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따뜻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달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씨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새 아내는 1시간만 걸어도 숨이 차다며 주저앉았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여행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결혼했는데 결국 더 외로워졌습니다. 부산의 장성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춤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라틴 댄스를 추며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아내는 음악 소리만 커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파트너가 되어주기는커녕 의자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장 씨는 결국 무대에서 다른 여성과 춤을 추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걸 모르는 거냐? 나한테 왜 무리하라고 하냐? 아내의 말에 그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함께 즐기지 못하는 삶은 지옥이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박재호 씨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유럽 일주를 준비했죠. 그러나 출발 당일 아내는 공항에서 쓰러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 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수천만 원의 예약금은 날아갔습니다. 박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몸이라면 왜 나는 결혼을 했던 걸까요? 그 후 그는 집에만 갇힌 채 아내의 약 봉지를 챙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력 저하는 단순히 활동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공감대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는 하고 싶어도 다른 하나는 못합니다. 하나는 나가고 싶어도 다른 하나는 눕고 싶습니다. 결국 남자는 혼자가 되고 여자는 짐이 됩니다. 이 간극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가 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명훈 씨는 이 간극 때문에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는 낚시광이었고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기 힘들다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낚시 갈 거면 나랑 살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즐거움이 죄가 됐습니다. 같이 못한다는 이유로 내 인생마저 잘못된 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싸고 집을 나왔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의 체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손잡고 걷는 산책도 함께 떠나는 여행도 같이 즐기는 취미도 모두 사라집니다. 남는 건 집안의 싸움과 병원 진료표뿐입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는 건 답답함과 후회뿐입니다.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무너진 상대와의 삶은 결국 외로운 독방과 같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체력 저하로 인해 함께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몸이 버티지 못하면 끝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발을 들였다가는 당신의 노년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늙는 두려움을 분노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늙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눈물로, 어떤 사람은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나이 많은 여자가 그 공포를 분노로 바꿔 쏟아낼 때입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영호 씨는 부인을 잃고 몇 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달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어진 주름을 탓하더니 그 불만을 최 씨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늙은 게 다 너랑 살아서야.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달래면 달랠수록 그녀는 더 소리쳤습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가 되어
남편을 향한 독설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고혈압 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박성진 씨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새치 한 올에도 예민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내며 거울을 부수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박 씨를 향해 나 늙었다고 다른 여자 찾을 거지? 라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박 씨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을 분노로 바꾸어 매일같이 그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친구도 만나지 못했고 전화 한 통에도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늙는 공포가 그녀를 집착과 분노로 뒤덮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대전의 윤재민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울 앞에서 화장품을 쏟아붓고도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다 내 탓이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피부가 처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상 위에서도 침실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그녀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윤 씨는 결국 병원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끝은 지옥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분노는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늙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폭발적 감정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평범한 일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저녁마다 밥을 먹으며 듣는 건 내 얼굴 주름을 보라는 원망이고 아침마다 일어나 마주하는 건 왜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냐는 소리입니다. 사랑의 대화는 사라지고 분노의 독설만 남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태수 씨는 재혼한 지 1년 만에 20kg이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늙는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매일같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옷차림 하나에도 시선 하나에도 한숨 한 번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실에 누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늙는 두려움이 내 목숨을 갉아먹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그 두려움을 분노로 풀어낼 때 남자의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닙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공포와 긴장만 남습니다. 매일이 지뢰밭이고 매일이 폭풍우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들의 늙는 두려움이 곧 남자를 향한 분노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 삶 자체를 파괴합니다. 사랑이 아닌 독, 따뜻함이 아닌 분노. 그 끝은 지옥일 뿐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로 상대의 삶까지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진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픈 본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자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동정심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지옥 같은 간병인의 삶으로 끝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호 씨는 부인을 잃은 뒤 5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달 만에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이 붓고 허리가 굽어 집안일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퇴근해 오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오늘은 일어나지도 못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 준비, 집안일, 약 챙기기까지 모두 박 씨의 몫이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난 환자 옆 간병인이 돼 있었습니다. 부산의 오영수 씨는 더 참혹했습니다. 아내는 재혼 전부터 당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만 믿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발에 괴사가 생겨 결국 절단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오 씨의 인생도 끝이었습니다.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뒤집어주고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호사였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빚더미에 앉았고 친구와의 모임도 다 끊겼습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는 결국 그의 삶까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전의 이재문 씨는 재혼 후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든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약속 하나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질까봐 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멈췄습니다. 여행도 모임도 일도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족쇄가 됐습니다. 이렇듯 나이 많은 여자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병이 아닙니다. 상대 남자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파괴력입니다. 아픈 사람은 당연히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병듭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매일 약 봉지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응급실을 드나들며 하루를 끝냅니다.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건 피로와 절망뿐입니다. 인천의 강민석 씨는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결국 내 삶은 감옥이 됐습니다.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집에는 약 봉지와 병원 영수증만 남았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강 문제는 절대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자의 삶까지 집어삼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족쇄로 변하고 간병인의 삶으로 끌려갑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걸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에 묶여 사는 삶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 바로 건강 문제로 상대의 삶까지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발을 들였다가는 당신의 노년은 희망이 아닌 감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집안일을 무기로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원래 함께 나누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것을 사랑의 도구가 아닌 협박의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밥 한 끼, 빨래 한 번, 청소 한 번이 칼날이 되어 남자의 목을 겨눕니다. 내가 집안일 다 하는데 너는 뭘 해?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남자는 점점 무력해지고 결국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혜석 씨는 아내를 잃고 몇 년 뒤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주고 청소도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집안일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밥 해줬으니 내가 돈 내놔라. 내가 청소했으니 내가 내 말 들어라. 정신은 점점 벙어리가 되어갔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매번 사과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빨래를 입으면서도 청소된 집에서 숨 쉬면서도 그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안일은 감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부산의 김종태 씨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늘 내가 없으면 이 집은 하루도 안 굴러간다라고 외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밥을 안 해주면 굶어야 했고 빨래를 안 해주면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하든가. 그러나 김 씨가 직접 하려 하면 내가 하면 더럽다. 내가 해야 한다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안일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전의 윤철수 씨 사례입니다. 그는 아내와 살면서 매일같이 집안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빈 반찬통만 있었습니다. 빨래도 돌리지 않아 그는 땀 냄새 나는 셔츠를 입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인간관계를 짓밟는 무기였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혼자 살게 됐습니다. 밥이 없어도 빨래가 없어도 그 협박에서 벗어난 게 자유였습니다. 이런 협박은 단순히 집안일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내가 집안일 하니까 내가 고개 숙여라.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전쟁입니다. 인천의 박영수 씨는 그 전쟁에서 결국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밥상을 무기로 협박했습니다. 내가 해주는 밥 안 먹을 거면 나가라. 그는 늘 억눌려 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위궤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선택한 여자가 결국 내 몸을 갉아먹는 칼이었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집안일을 무기로 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외모로, 매력으로 상대를 끌었지만 나이 들어 남은 건 집안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결국 남자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집안일이라는 족쇄에 묶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빨래 냄새를 맡으면서도 모욕을 느낍니다. 청소된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안일을 사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협박의 무기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 협박은 남자의 자존심을 찢고 삶을 무너뜨리며 결국 노년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는 건 협박과 절망뿐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잔혹한 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 자식과 형제, 친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병원비조차 없어 신음하거나 형제의 빚에 휘말려 집을 잃고 친구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리는 비극입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외로운 병실 뿐입니다. 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속아 평생을 퍼주며 살다가 늙어서는 자식에게 철저히 착취당하는 비극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돈을 빼앗기고 시간을 갈아놓고 몸마저 혹사당하다. 결국 병실에 홀로 누워 울부짖는 부모들의 현실은 잔혹합니다.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늙어서라도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김영자 씨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자신은 헌 옷을 입고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챙겼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고 손주 돌보느라 무릎이 망가져도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달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연금 타잖아. 우리 좀 보태줘. 이 말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7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릎 수술을 미루고 방 안에서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이용과 착취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살던 박명자 씨는 일찍부터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를 수 있을 때까지만 돕는다. 결혼, 집, 애 키우는 건 각자 알아서 해라. 자식은 처음엔 원망하며 이기적인 엄마라고 불평했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받은 연금과 저축을 오롯이 자신에게 썼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땐 가장 좋은 병원을 선택했고 친구들이 체면 때문에 못하는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녔습니다. 노년이 되자 자식들은 오히려 박 씨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인생을 지키셨잖아. 우리도 닮아야 해. 결국 그는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고도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지켜낸 승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자식이라는 이름에 속아 평생을 착취당하며 늙었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 몫을 지켜내며 웃으며 늙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한 번 돈을 내주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요구합니다. 돌봐주면 더 돌봐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부모의 몸과 돈을 다 쓰고 난 뒤엔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 노후를 파괴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부모, 헌신적인 부모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내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내 돈은 내 인생에 쓰고 내 시간은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았다. 내 삶은 내 것이었다라고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석해야 하고 빠지면 노인네가 인심이 야박하다는 수군거림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모임 속에서 내 지갑은 텅 비고 내 자존심은 짓밟히며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못한 노년은 결국 불필요한 모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살던 김순자 씨는 평생 모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친척 모임, 동창 모임, 종친회까지 어른이니까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십시일반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야 했고 빠지면 욕을 먹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연금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달 모임 회비와 경조사비로 지갑은 텅텅 비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전기세를 밀려 전등조차 꺼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챙겼던 모임. 사람들은 정작 그녀가 아플 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순자 씨는 내가 왜 그토록 억지 모임에 끌려다니며 살았을까라는 회한 속에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옥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65세가 되던 해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은 이제 가지 않겠다. 친척 모임에도 친구 모임에도 종친회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형제와 친구들이 이기적이다, 인심이 야박하다라며 비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과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독서와 운동으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모임에 끌려다니던 친구들이 얼굴에 피로를 쌓으며 허덕일 때 이정옥 씨는 오히려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찬 노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 팔아먹지 않으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다니며 돈과 시간을 다 잃고 후회 속에 늙어갔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자기 원칙을 지켜 자유롭게 늙어갔습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억지 모임 속에서 허비한 돈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모욕이 진짜 독입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끌려다니면 결국 내 삶은 남의 무대 장식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야 비로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인색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의 시간과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이 진짜 현명한 노년입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남의 잔치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았다. 내 인생은 오직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존엄한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갈등의 한복판에 놓이기 쉽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유산 싸움, 며느리와 딸의 다툼, 오랜 친구 사이의 금전 문제까지 당사자가 아니어도 어른이니까 중재해 달라는 말로 얽혀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타인의 분쟁에 질질 끌려다니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 평온해야 할 시간이 남의 싸움터에 끌려가 피투성이로 망가지는 순간으로 변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살던 최인숙 씨가 바로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은 화합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형제들 간의 유산 분쟁을 말리느라 양쪽 눈치를 보았고 며느리와 딸이 갈등할 때마다 중간에서 애써 화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누구 편을 드느냐라며 그녀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딸만 감싼다라며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